저는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한 공포감은 거의 제로로 만들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도 우리 보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고작 10억짜리 사는데 뭐 나한테 조사 오겠냐? 이제 이 얘기 딱 들으면 느낌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 나도 오겠네. 나도 초대장 받을 수도 있겠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좀 세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이게 뭐 바뀌는 게 뭐가 있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만 살짝 드리면 결국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대선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그래도 말씀하셨던 게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기억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가 뭐 세금을 자기가 견디겠다 그러면 그냥 걷고 그냥 그대로 가게 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이제 투기꾼이라는 시각으로 봤는데 생각해보니 아니 나라가 투자할 때를 안 만들어 줬으니 네. 부동산만 주구장창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살리겠다고 상법 개정이나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무작정 여길 때려잡는 것보다는 네. 다른 이제 네. 다른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기업도 좋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창구를 만들어주자 관점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이 부동산 대책이란 게 계속 강하게 할수록 네. 이제 시장이 왜곡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선을 처음 나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좀 약간 규제 쪽이었다 그러면 이게 현상 유지 쪽으로. 저도 그 인터뷰 본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게 본 게 이미 세금은 높은 것 같다.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셨구나. 사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낮은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 높은 것 같은데 그거 더 올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유지만 해도 뭐 국가 입장에서 세금 잘 받으니까 뭐 현상 유지만 해도 될 것 같다. 그 얘기가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거든요. 저를 이제 만나는 다양한 분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작년에 왔던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뭔가 좀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사자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선을 한 2달 남두고 그때부터는 왠지 민주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막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그러면 레몬님 이거 만약에 민주당이 되고 나면 스탠스가 완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한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조정장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안 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약간 현상유지 네. 상황인데, 네. 첫 번째로는 세수를 이제 지금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그냥 정말 세금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좀 살짝 아니까. 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믹스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세금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이렇게 변동될까를 보는 거는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세금 정책은 약간 후행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선제 대비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세금 후행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화를 바꾼다 그러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안 바뀐다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시장이 막 천지개벽이 났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안 바꿀 수가 있겠느냐. 너무 과열되면 잡아야 되고 또 뭐 지방처럼 너무 또 침체되면 그거는 또 세금으로 조금 혜택 좀 줄 필요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야, 그러면은 그냥 일단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미래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알고 있던 세금 정책이 그대로 쭉 연장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봐도 무방한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우선은 걱정할 거 없는데 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변화 포인트 변화가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수랑 이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수 쪽만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2023년하고 24년도에 세수 부족이 거의 80조 후반대였어요. 거의 90조에 가까웠어요. 커졌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90조가 가까이. 그러니까요. 엄청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5월 말일자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해봤어요. 네.
왜 이렇게 이렇게 세수가 빌까? 그러니까 연 예산이 400조인데 거기서 40조씩 막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크잖아요, 그 정도면. 크죠. 예, 근데 그것의 이제 80% 정도, 말 그대로 한 70조 정도가 이유가 이 전 정부가 너무 시장을 낙관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라고 낙관을 해서 그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할 거니 세수도 더 걷어야지 라는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돈 많이 벌면,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거치겠지. 그걸 좀 장밋빛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니까 그럼 막상 따져보면 한 오차 범위는 이제 메인인 거 빼면 한 20% 정도가 20조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제가 5월 이게 매월 말일자로 국세 수입 현황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실 좀 제가 특이한 세무를 하는 스타일이라 보니까 그 정책 연구를 많이 하니까 지금 5월 말일까지 작년에 비해서 16.6조가 더 거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법인세까지 정산이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큰 세금이 세 가지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근데 첫 번째 부가가치세 거쳤죠. 1월 25일 날. 그다음 두 번째 법인세 3월 말에 대부분 거쳐서 통계 나온 거고 하나 더 있어요. 5월 말일자에 종합소득세. 그게 이제 또 거치면 7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우선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또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20조에서 25조.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종소세 했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손실이니까. 와, 슬프다. 진짜 슬퍼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산이랑도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맞는데. 근데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뭐 0.8 경제 성장률 그랬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OECD도 최근에 1.5%에서 1.5%에서 1%로 낮췄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개월 만에. 좀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세수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수가 막 많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추경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약간 세제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또 7월 말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나라는 매년 그 다음 연도에 쓸 세금에 대한 개편안이 7월 말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강의 요청이 제일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왜냐면 이걸 분석한 사람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저는 분석해서 이래 될 것 같다, 저래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저는 부동산 쪽에만 특화해서 하니까 이쪽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올리고는 있죠. 그래서 아마 7월 말까지. 그리고 지금 내각 구성하느라 사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각 구성되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오실 거잖아요. 온다 그러면 그럼 그분이 이제 스피커로 말을 하는 게 이제 보기 좋을 테니까. 그래서 세수 쪽 관점은 먼저 하나 말씀드려보면 한 7월 말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야, 그러면 이제 뭐 세수 쪽 관점은 이제 포인트가 또 7월 달 지나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변동성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면 부동산 시장 관점은 이제 말 그대로 3.19 대책부터 좀 저는 가장 가까운 게 보면 그건데 근데 토호제로 강남 3구랑 용산 묶여버리니까 지금 뭐 통계 나왔는데 97.7% 거래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못 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세 끼고 안 살면은 그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취득하려고 경매밖에 취득을 못 하니까. 근데 저는 경매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동부지방법원 갔는데 와, 사람이 깜짝. 그리고 낙찰가액이 낮지도 않아요. 아시죠? 그냥 정가에 사요. 거의 정가에 사는데. 근데 이제 임의 경매면 그 전세를 줄 수 있으니까 토호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래 사시더라고요. 명도나 이런 게 스트레스 받아도 그러게 해야지.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가 터지는 거죠. 이제 옆에 이제 마포, 영등포구, 뭐 송동, 광진, 강동, 뭐 동작도 얘기 나오고 좀 떨어져서는 뭐 이제 광명, 그다음에 성남시 여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 23일 날 기억납니다. 16차 그 부동산 TF 열었었어요. 거의 그 우리가 알만한 모든 기관장님들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눈 게 이런 조사들 계속 하겠다.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출처 조사, 불법 거래 계속 조사하겠다. 뭐 아파트 단톡방에서 뭐 가격 올리는 거, 시세 조정하는 거 잡겠다. 뭐 이것도 얘기했고,
그 얘기가 저는 이제 두려웠던 거죠. 이제 필요하면 지역을 묻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을 묻겠다라는 관점이 이제 세금은 그대로여도 무서운 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을 넓히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3개를 묶을 수 있으면 더 묶겠다. 그러니까 세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중요한데 조정 대상 지역 묶여버리면 세금은 그대로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금은 중과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높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공포감을 다 까먹었더라고 생각보다. 그렇지. 그래서 요즘 말씀 주셨잖아요. 취득한 사람들은 이게 감이 없은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도 느껴요. 예전 분들은 이거 바로바로 알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돼요? 뭐 있어요? 이래버리니까. 근데 생각보다 부담이 크실 거다. 그걸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죠. 이야, 어렵다. 최근에도 뭐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뭐 성동구 뜨겁다, 뭐 여차하면 내가 또 두 번째 뭐 열 꺼내고. 근데 성동구 나오면 당연히 세트가 지역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트 지역도 쫙 하면 근데 그걸로 과연 끝날까? 맞아요. 그럼 그것도 풍선효과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걸 또 잡을 건가? 어떻게 이거를 계속 도드림표를 할 건가? 그래서 아마 이걸 정부도 고민되겠다.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다 보니까 야, 참 서로 숨바꼭질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세금 중에 또 종부세가 있잖아요. 뭐 예전에 민주당에서는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뭐 현실 가능할까요? 저는 이건 가능성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한 공포감은 거의 제로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있거든요. 진짜로 이제 강남 쪽이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공무원분들이 거기 뭐 미분양 났을 때 아파트 예전부터 많이 샀잖아요. 낡은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재건축 돼가지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것 뿐이지. 예전에 거기 아무도 안 살던 뭐 불모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1세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 부담이 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실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연금으로밖에 못 먹고 사는데 그게 올라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거주를 이제 한 것에 따른 공제 감면도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더 강화될 것이냐, 더 많이 해줄 것이냐. 근데 이게 세수 부족으로는 거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는 1주택자로 그냥 혜택을 주고 그거 살짝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막 엄청 파격적인 건 아니고. 오히려 종부세는 중과해가지고 걷는 게 더 공포죠. 그건 몇 조가 거쳐버리니까 사실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완화는 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이미 잘 주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지 뭐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또 뭐 강남이나 이런 입지 좋은 곳에 똘똘한 2개 들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2개 있으면 이제 압박감이 다르죠, 진짜로.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이유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이분들은 못 오히려 주죠. 지금 더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상 유지만 돼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종부세는 3주택자면서 과표 12억 넘어가면 거기 중과세율 적용을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자부터 중과세였거든요. 그리고 세율도 과표가 12억도 아니고 그냥 1원부터 다 중과세 때렸었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그래서 계산이 표가 2개였죠. 그러니까 일반 세율하고 중과세 거의 2배 차이였으니까. 세율까지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안 생길이란 법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현상 유지하자고 계속 놔두는 거일 수도 있겠다. 3주택자부터 계속 스탠스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는 해요. 2주택자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게 말 그대로 거주 이전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거 하고 이렇게 간 거니까. 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도 이미 있는 제도인데 모든 형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 취득했으면 3년 동안은 좀 봐줄게. 어떤 거든 중과세를. 3년 이내 뭐 종전주택을 안 팔면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이제 좀 3년이나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가 2주택을 유지한다 그러면 세금 좀 높은 건 감내해.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야, 근데 이제 종부세 말고 좀 다주택자 분들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뭐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딱 그 두 가지가 우선 지금 보이는 시각이고 추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은 바뀔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경되고 세수도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짠 하고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세수 확보하는 게 부동산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 바꿔서 이제 걷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쪽 세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일반적인 나라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세금은 오히려 나라에서 보는 관점의 세금에 오히려 지금 뭐 생각한다면 이런 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법인세를 지금 9하고 19% 가장 낮은 요율이 이거 원래 10하고 20%였잖아요. 이거 1% 올리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쪽이 훨씬 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인세 걷는 액수가 압도적으로 더 크니까. 그리고 대상이 이제 소수 큰 기업들이 대상이 맞습니다. 큰 기업들이 크고. 다 그러니까 금액도 크고. 야, 그러면 지금 이제 세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결론은 세금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변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금 변화에 따른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와 어렵다. 야, 그러면 세금이 이제 제자리가 되면 그럼 기존에 쭉 지금 일부 이제 1급지나 인기가 있는 입지들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기조대로 또 그냥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때요? 세금 관점에서는? 세금 관점에서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부자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관점인 겁니다. 이게 부자 많은 게 뭐 어쩌자고 이게 아니라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되면 원화 가치가 뭐 깎인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결국은 이 자금을 좀 안전하면서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담아두고 싶은 그릇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그릇이 부동산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상업용 부동산은 웬만한 사람들은 좀 머뭇거려져요.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은 리테일, 결국은 그 상업용 부동산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캡레이트니 뭐 그런 비율에 대한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자본 수익률이 뭐 이런 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주택은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주택은 이제 말 그대로 상장 주식이잖아요. 뭐 대치 음마 뭐 딸깍 뭐 이런 쭉 나오고 쭉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상향도 되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좀 잡아주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지역들이 예전에는 좀 전국적으로 많이 펼쳐졌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는 이제 서울 기반으로 밖에 없으니까 더 자금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걸 양극화라고 하죠. 그 흩어져 있던 걸 자꾸 모으세요 보면. 맞아요. 자꾸 하나를 모아요. 그 모으고 나면 들어갈 때가 사실은 서울밖에 없잖아요. 큰 돈은. 오늘 점심에도 이제 그 경제 기자님들하고 식사하고 이제 차 한잔 했는데 이제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비슷한 대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왜 다 서울만 사는 거 같냐니까. 모든 고객이 간단하다. 지금 대구에 뭐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저 고객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평생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 살더라. 근데 이런 관점이다. 대구에 있는 뭐 번화가에 있는 빌딩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자본이 거기로 주구장창 몰리는 거다. 왜냐면 그 관점을 생각하시더라. 이제는 끝물인 것 같아. 부동산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 어디? 지방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의 개인 관점이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인구가 막 1년에 막 몇만 명씩 빠져나가니까 그냥 막 젊은이도 안 살고 그럼 그 말대로 부동산은 손바꿈이 중요한데 손바꿈이 안 일어날 거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엑시트에서 손바꿈이라도 있는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주식은 너무 유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출렁거리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토지를 산다는 마음으로 그냥 묻어두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세금적으로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겠다고 했고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만 쫙 째려보겠다고 하고 뒤에서 이제 이상하게 집 사면 내가 다 뒤에서 조사할 거야 요 정도까지 왔는데
근데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뜨거워지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토제나 조정지역이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만 확대할 수 있게 되고 네. 만약에 그게 확대가 되면 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악재로 작용을 하겠네요. 근데 그게 적용됐다고 호재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 또 올라갈 지역을 또 찍어뒀다? 맞죠. 무리해서 저거를 이제 내가 무주택자면 저걸 사야 되겠구나라고 분명 공포감이 심리가 작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느끼는 건데 약간의 인식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네. 이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전에 2017년대부터 가격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는 야 그래도 영끌하면 살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렇지. 네, 맞죠. 그렇지. 네. 야 그래도 아직은 좀 뭔가 야 단다 이 느낌이었거든요. 요즘은 심포도가 된 것 같아요. 야 어차피 안 달아. 그러니까 강남 3구 아파트는 나랑은 다른 세상 이야기야 라고 이제 그 양극화의 이제 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 이제 거기를 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부모 찬스밖에 없어요.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그래서 사실 요즘 커뮤니티나 이런 데 저도 당연히 보는데 그 고민을 지금의 30, 40대 분들이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강남에 있고 나는 강남에 진입 못 했는데 추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주택 누구 줄까? 나 줄까 형 줄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 내가 속된 말로 강남 입성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의 엄청나게 다른 커뮤니티가 돼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일이 좀 닿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한 5억만 가지고도 살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5억 가지고는 5억이 아니라 지금 10억 가지고도 네. 그 아래 급지를 사기가 간당간당하고요. 강남은 지금 전세가율도 40%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억짜리를 15억이 아니라 20억이 있어야 30억짜리 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에쿼트 거의 60-70%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전문직이어도 그 정도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따져보면 와. 근데 또 누가 또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코인 하시는 분들이 좀 사세요. 그렇죠. 네, 벌어서 네. 다 사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인이랑 저도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된 세금책 쓰고 세금책 썼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쪽을 이제 자산가들 얘기하려고 사실은 좀 저도 하고 있어요. 사실 큰 자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 기반인데 저 부동산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잖아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코인이나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하는 이유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선행으로 벌고 그 다음에 후행으로 부동산으로 안전자산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부동산으로는 작은 돈으로 빠르게 불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있는 걸 묻어두는 용도가 맞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조급한 사람이 하면 무조건 손실 봐요. 아시잖아요. 그냥 묻어두고 까먹었다가 이런 건데.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 딱 차면은 본인들이 이제 느끼시더라고. 이번 시즌도 좀 끝난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좀 엑시트해서 안전자산에 묻어두고.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큰 손이네. 큰 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돼요. 왜냐? 아직은 그게 소득이 아니니까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때문에 그분은 소득이 0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게 형제 두 분인데 각각 40억씩 샀거든요. 어디서 났냐? 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럼 코인에 어떻게 돈 벌었는지 내역을 쭉 뽑아서 공무원분에게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처음에 시드는 얼마였냐? 그럼 시드는 어디서 났냐? 이렇게 이제 타고. 그래야 됩니다. 재밌네요. 또 앞으로 변화될 뭐 정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놓치면 안 될 좀 세금 정책들 또는 또 뭔가 미래에 곧 바뀔 수 있는 세금 정책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 올렸지만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꼭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거 내 얘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꼭 갑자기 12월 말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부랴부랴 막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가분들은 7월 말 세제 개편안 나오면 엄청 집중하세요. 전화 쏟아져요, 솔직한 말. 그러면 내가 지금 3주택자인데 내가 2주택자인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나한테 내년부터 어떤 적용이 되는지 좀 알려줘. 이런 상담 줄을 이어요.
그러니까 자산가분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익 버는 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면 지키는 것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니까 7월 말에 제발 세제 개편안 나오면 좀 공부하셔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무주택자거나 이제 1주택자인 분들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사실 때 있잖아요. 네. 그거 조사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예전보다 강도가 좀 세졌다. 돈 어디서 났냐? 네, 25년도에 진짜 세졌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 국토부에서 이제 이런 한 300건 잡으면 네. 예시로 한 5, 6가지를 올려요. 아, 본 적 있어요. 네, 항상 본 적 그렇게 있어요. 올려요. 네, 네. 저는 그 보도자료를 거의 8년째 분석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많이 봤겠죠. 네. 그러면 최근에는 가액이 올라가서 막 이런 거 봐요. 막 30억이나 45억짜리를 뭐 30대가 샀다, 이런 거 조사 케이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너무 산 것 같다,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들 올리면서 이제 약간 경종을 울리는 건데, 요즘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5월달에 한 거는 13억 8천만 원짜리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즘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를 저는 보는 시각이 사실 남들보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서 이제 가격부터 보는 거였는데, 네. 야, 13억 8천짜리?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엄청 큰 금액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13억 8천이면 평균이 네. 10억 다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약간 노력한 자녀면 살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조사 케이스에 1번, 2번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도 우리 보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그렇네요. 예, 그러면 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 전달에 15억짜리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억, 13억짜리 나오니까 야, 이제 그럼 웬만한 아파트는 보겠다는 얘기네. 그렇지.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 올 거예요. 야, 내가 고작 15억짜리 사는데 뭐 나한테 조사 오겠냐? 이제 이 얘기 딱 들으면 느낌이 달라지시는 거죠. 아, 나도 오겠네. 나도 초대장 받을 수도 있겠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일단은 초대장 안 받을 수 있는 일단은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도 구제해주지 않았을까 싶고, 혹여나 또 초대장을 받은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빠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예. 그 최근에 이제 똘똘한 채가 너무 유행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저도 없죠.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피부로.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네. 좋아 보이는 것들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33평 기준을 보면 뭐 10억에서 20억 넘는 것도 많고, 근데 그 주택들이 대부분 다 막 고가 주택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진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분들이 취득 단계부터 시작해서 보유 매도할 때까지 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세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제가 코인으로 부동산 사신 분은 취득세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코인은 취득세가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지? 제가 순간 멍해져가지고, 이제 부동산 말 그대로 주택을 취득을 하면 일반적인 비주택과 다른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비주택은 이제 4.6% 단일세율인데, 이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게 1%에서 3%대예요. 첫 주택만. 무주택자가 처음 취득한 것만. 근데 옆에 곁다지가 붙으면 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3.3에서 뭐 3.5%까지 약간 0.2% 정도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냐 이하냐로 또 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액이 6억 원이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냐 아니면 9억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 취득세 달라져요. 그러니까 6억 원대까지는 1%, 6억에서 9억 원은 2%, 그 다음에 9억 원에서 이상은 3%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가액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취득하면은 1.1%니까 뭐 하면 550만 원? 근데 이게 갑자기 10억짜리 사면요 3배가 올라가잖아요. 3.3%가 되니까. 야, 근데 지금은 10억도 그렇게 비싼 주택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 최고 세율을 맞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표에 대한 이동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도 있는데, 이게 세수가 과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3.3, 3.5%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 2배 올랐지만 세금은 3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면 3%대 나오면 3천만 원이니까 사실 취득세는 6배 올라요. 5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 되는 꼴이니까.
네. 근데 이제 취득세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이제 취득세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취득하고 나서 이제 또 보유 단계 또 세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팔 때 양도소득세도 있죠.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죠. 보유했을 때 뭐 금액이 뭐 한 10억대다라고 하면 뭐 보유세가 그렇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정도는 이제 재산세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부 나오면은 내는 거고. 근데 그것도 뭐 임대주택이니 뭐 이런 거 등록하면 재산세는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근데 임대주택은 사실 저는 많이 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의 정책이 좀 이제 오락가락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외상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6년 단기 임대주택이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예전에 이제 2017년 파리 대책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문의가 진짜 많았는데 네. 최근에 6년 단기 임대주택 새로 제도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네, 아파트에 대해서는 빼고 네. 아파트는 적용 안 되고. 근데 문의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네. 아이고 이거 혜택도 별로 없고 굳이 묶여가지고 하고 싶지 않다. 뭐 요런 게 있고. 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10억 원 정도면 사실 그 공동주택 가격 자체가 8억 원, 9억 원 미만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으로 9억 원 빼주거든요. 그게 이제 매매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에다가 이제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빼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는 큰 부담은 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마용성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급지에서 한 뭐 20억에서 25억대, 좀 많게는 30억 사이, 그 금액대를 매수하는 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종부세 측면에서? 종부세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오니까 그나마 고민하는 건 배우자랑 뭐 공동으로 사서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공제액수를 높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죠. 왜냐면은 이게 1세대 1주택자면 12억까지 빼주고 이제 감면 뭐 최대 적용에 따라서 뭐 장기 보유했거나 이러면은 80% 빠지는데 이제 막 취득하는데 이 감면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12억 빼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지분으로 5대5로 들어가면 각각 9억 원씩 빼주니까 18억 원까지는 안 나와요. 와, 그게 진짜 크다. 그러면은 한 25억까지는 어차피 공정시장, 뭐 공동주택 가격은 어차피 70% 내외니까 그쯤 되면은 거의 안 나오시죠. 정말 조금 나오거나. 조금 나오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취득 시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내가 지금 25억짜리 사요. 그럼 5대5를 사려고 하면 배우자랑 나랑 12억 5천만 원을 각각 소명해야 돼요. 야, 장난 아닌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닌데.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아니 뭐 부부 돈이 그거 같은 돈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물 쪼개듯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지르잖아요. 다 잘라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본지 벌써 거의 뭐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게 근데 처음 사시는 분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각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 활동을 해서 내 자금은 되는데 배우자 자금은 안 되면 이거 증여세 이제 때려 맞는 거죠. 근데 계좌 열었는데 배우자가 줬으면 그나마 나이스해요. 왜냐면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끼고 뭐 해가지고 차이를 봤더니 이게 한 7억인데 6억이 증여였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만 내니까 오케이인데, 근데 내가 막 실거주하고 자금 알고 봤더니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줬다 이러면 이제 확 올라갑니다. 이게 자금 출처 조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된다. 뭐 꼭 강남계 아니더라도 너무 고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10억대 뭐 이런 것들도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작년에 대구 아파트인데 2억 5천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와. 이게 자금 출처가 그 투기과열지구나 뭐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이걸 쓰거든요. 이거를 쓰는 건데 내가 자금 어디서 났으면 내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액 이하인 것도 조사가 나와요. 근데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는 뭐 조정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권이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도 5억이야, 6억 이하네. 안 나와.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야, 방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결국은 거기에 매수할 때 절세 전략은 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득하느냐 비율을 좀 따져보시고, 배우자 간에 만약에 증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1억에 주셔도 되는 거예요. 25억짜리면 20%만 주는 거예요. 5억 원 정도까지는 증여해도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금 줘가지고 산 거다. 그러면은 증여 이슈가 안 생기죠.
오히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웬만하면 집은 주라 그래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은 주세요. 왜냐면 이걸 팔고 추후에 또 부동산 사야 되는데 언젠가는 배우자의 자금 출처 소명하려면 소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간 6억 원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6억 원 정도 증여하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본인의 이제 부동산을 팔고 샀던 그런 이력으로 소명을 하게끔 하는 게 좋다. 이게 말씀드려요. 야,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두 부부가 뭐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한 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채가 남편 명의예요. 근데 뭐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시드가 조금 있어. 네. 통장에. 돈을 더 보태서 갈아타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명의가 남자 거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이걸 팔고 당연히 가려고 하는 건데 판 다음에 통장에 있는 거 합쳐가지고 보통은 한 방에 빡 가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이제 탈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거를 조금 슬기롭게 처리하려면 애초에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분을 미리 조금 주고 그 다음에 팔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 1주택자라고 하고 비과세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지분을 주는 건 반대. 아, 어차피 비과세니까. 네, 근데 왜 굳이 그 증여를, 왜냐면 부동산 지분을 하면 증여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왜 굳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에 6억이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이 8년간, 9년간 안 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미리 줘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 매매 계약서 쓸 때부터 그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끝나요. 괜히 취득세 2번 안 내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많아요. 취득하고 딱 2달 됐는데 상담하러 온 거예요. 제가, 이때 그냥 넣으시지. 뭘 넣으라는 거예요? 이때 지분을 넣으시지.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그냥 8대 2로 한다라고 네, 넣어서 네. 이에 대해서 소명 오면, 내가 증여해줬다 그러면 그게 6억 미만이면 딱 넘어가지 않냐. 그러면 10년 걸리는 그 리셋, 증여한 초기점도 빨리 잡았고 부동산 같이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도 분산되고 왜냐면 비과세도 결국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은 세금이 나오니까. 근데 내가 한 번에 25억을 비과세 받는 것과 그래서 지분 증여해서 20억과 5억 원을 각각 팔면서 비과세 받는 건 더 세금이 더 낮아지니까 이제 이런 관점까지 믹스해서 사실 취득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계약서 쓸 때는 그래서 알아보고 쓰시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너무 큰 뭔가의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의사결정할 때 많이 안 알아보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게 그 휴대폰 요금제인 것 같아요. 주택 살 때는 오히려 용감해.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일단은 뭐 조금 좋은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하면서 가격을 일단 먼저 쏴버리죠. 네. 황장할 일이죠, 진짜. 그래도 좀 단시간에 이제 지식이 있다면 그게 이제 빨리 시점이 좀 짧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보고 하셔야. 예. 야, 세금 진짜 공부할 게 많다는 느낌을 지금 제가 물어보면서도 오히려 더 숙제가 막 다가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야, 진짜 이건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기존 주택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끔씩 저한테 뭐 이것저것 세금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한끗 차이가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다. 그냥 무조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전화가 오면 보통 뭘 제일 많이 물어봐요? 지금 우리가 갈아타기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갈아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출처. 자금 출처. 거의 백방 자금 출처. 핵심이네. 그거 핵심이네. 왜냐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갈아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택을 사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당해봤어. 주변에서도 당해본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 후반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40대 진입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좀 있어. 그러니까 막 주변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할 때 야, 나 그때 갈아타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왔다. 이 경험이 이제 커뮤니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금이 1억에 되는데 1억에 취득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배우자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시니까 방금 말했던 이제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그러면은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 팔 때 그럼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 맞는지 요거 따져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는데 지금 거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근데 나 비과세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네, 아까 좀 소름 돋는 게 저는 강의를 하지만 강의할 때 아무도 자금 출처를 물은 사람이 없어. 진짜요? 저는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왜냐면 제가 그분들 현황을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남편이 뭔가 전문직이거나 여성은 조금 뭐 일을 안 하거나 그런 부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갈아타기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당연히 매수를 공동명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어쨌든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나중에 전부 문제될 수 있겠다. 언젠가 초대장 받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거 딱 영상 보자마자 아이고, 진짜 큰 도움 됐다고 아마 얘기해 주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거 말하면 이제 밤잠을 못 주무세요. 기존에 걱정 없었는데. 이미 진행한 분들? 이제 한 2년 지나가지고 나 이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근데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알 건 알아야 돼. 왜냐면 언젠가 또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와. 요즘은 그 시점이 엄청 빨라졌어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오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근데 다들 요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취득세 요금 아낄까? 어떻게 하면 기존 물건 팔 때 양도세고 아낄까? 요것만 생각하지 두드려 맞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먼저잖아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절세할 것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좀 제가 이제 중개사님들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네. 중개사님들 실무 강의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 그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개해준 고객분들은 자금 출처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매매계약서 쓰기 전에 그 고민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좋다. 이분은 그래도 고민을 하셨구나. 정보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금액 증명을 대충 떼보고 비율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라도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해도 저는 이제 워낙 직업이니까 간단하게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20%만 주세요. 너무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그거 그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공동명의면 무조건 다 5대5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네. 모든 부동산은 공동명의면 5대5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요.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20억짜리 샀는데 5대 그 공동명의 하면은 내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대화가 그럼 처음에 제가 딱 듣고 왜 나와요? 그냥 적게 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 50% 받으니까 공동명의인데 어떻게 조금 줘요? 내가 50%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네. 무조건 5대5로밖에 등기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1% 단위도 되고 소수점 단위도 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 절세 플랜 할 때 소수점까지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인데 저는 절세 플랜을 하면 부동산을 이제 쪼개서 이렇게 절세 플랜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줘요. 12.82%. 저는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완전 조각조각 내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작업 지분을 내가 뭐 1%를 주든 1.2%를 주든 그건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이제 막 취득세도 줄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취득세도 공시지가가 1억 원 미만이면 뭐 이렇게 취득세를 이제 증여할 때 지금 원래 시가로 취득세 과표 잡잖아요. 근데 1억 원 미만이면 공시지가로 과표 잡아요. 취득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취득 보유 처분 단계 믹스 시켜가지고. 저는 그걸 아니까 이제 믹스 시켜서 1원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수익률 자체가 세금 줄인 금액이 100%니까 내가 악재같이 줄이는 거예요. 윈윈 전략이네요. 네, 윈윈 전략이에요. 고민은 제가 다 하지만 이제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실 뭐 상속 증여는 요거는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만큼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깊게 다룰 수 없어갖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큰 테마, 큰 물줄기는 이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 똘똘한 한 채 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세금이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세무사의 관점에서 계약서를 쓸 때 뭐 좀 알아두면 좀 세금 측면이든 뭐든 좀 좋은 팁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짜 이거는 자산가는 이걸 다 하시는데요. 네. 제발 계약서 쓰기 전에 세금 상담부터 하세요. 그 기본이다. 네. 가장 흔한 실수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비과세인 줄 알고 계약서를 쓰는 거. 근데 비과세가 아니에요. 하나 갖고 있는데 다른 거를 사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 게 비과세인 줄 알고 그냥. 맞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건 잔금 치르기 전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파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잔금 다 치르고 세무사 찾았다? 답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나는 비과세인 줄 알고 당연히 세금 0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진짜 차이 크잖아요. 이제 이런 분도 있었어요. 12억에 딱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과세 오케이. 근데 비과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 3억 나왔죠. 그래서 진짜 세무사님 진짜 맞냐? 너 세무사 맞냐? 진짜 저한테 이랬어요. 와.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조항이랑 다 말해줬더니
충격 먹어가지고. 왜냐면 자기는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았고 주변에서도 비과세라고 말해줬대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걸 미리 점검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안 썼겠죠. 안 썼을 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강의 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양도상속 증여니까 네. 처음에 강의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자, 여러분들 평생의 양도상속 중에 5번 정도 경험할 거다. 근데 주택이나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하시면 딱 요 정도다. 생각해봐라. 이 손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사업가인 거고. 디벨로퍼도 거의 디벨로퍼죠. 대부분 이 정도 내외다. 근데 잡아라. 여러분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며 그 다음에 사업하시면 종합소득세 15번, 20번씩 냈을 거다. 근데 그런 세금하고 이건 완전 분류가 다르다. 왜냐? 종합소득세는 매년 수차례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식당을 하면 하루에 얼마 팔았고 얼마 썼고 이게 막 모여가지고 세금 얼마 계산되는 거라 정말 수백 건의 거래거든요. 수만 건의 거래고. 근데 양도상속 증여는 그냥 1억이 있다가 탁 한 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판단 잘못하면 세금이 몇 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연말정산하거나 뭐 근로소득자거나 이런 분들은 세금을 1,000만 원 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세금이 억 단위 나오는 거를 되게 우습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발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 찾아가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영업하러 왔네. 어차피 저 상담 못 받아요. 저 내년 여름까지 상담 다 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제발 알아보고 해라. 요즘 많은 실수가 그겁니다. 조정대상 지역 때 취득을 했었어요. 조정대상 지역 이제 풀린 지역, 뭐 강동구나 마포나. 근데 또 핵심은 조정지역 일대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대 샀으면 유일하게 취득 시점에 보는 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죠. 거주 안 할 수 있지. 거주 안 하셨어. 그러면 바로 두들 맞아야지. 근데 본인은 조정대상 지역 풀렸고 2년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과세. 이렇게 알고 계신 가장 대표적이고. 그거 말고도 많겠지. 근데 진짜 헷갈릴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최근에 온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자기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팔면 비과세 아니냐. 선생님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주택 아니지 않냐. 선생님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시죠.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주택. 장난하지 마시라고. 가장 또 많은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주면서 주택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오피스텔도 그냥 이제 임대 좀 되는데. 그렇죠. 막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맞아요. 또 막 주택분 또 재산세를 받으려고 바꾸거나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이미 전입신고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문제고. 완전 주거용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알고 있어요. 그 우리 동네 이제 세무서 관할 내에 여기는 거주용 오피스텔, 여기는 어떤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주용으로 안 하고 있다? 근데 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죠, 거기에? 왜냐면 확정일자가 주거는 주민센터에서 받지만 상업용은 세무서에서 받잖아요. 그게 또 이제 뭐 헷갈리는 게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는 사실 중과를 안 받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양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도 이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카운팅 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취득세만 주택 취득세가 아닌 거죠. 4.6%로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이게 몇 억 차이인데 비과세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일단 핵심 키워드 좀 2가지 딱 남았습니다. 일단 자금 출처. 그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일단 전화를 먼저 해라. 네, 맞습니다. 상담 전문가에게 받을 필요 있겠다. 아까 5번 그거 하는데 5번 상담 인생에 있어서 맞습니다. 5번만 받으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상담 예약이 엄청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러세요. 계약서 쓰는 날 아침에 물어봐요. 시간 받았다는. 그래갖고 알아서 하세요. 제가 못 해줘요. 왜냐면 자산가는 사실 그 매도 가격 오갈 때부터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제 월마다 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 맡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월마다 수입료 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거 한 200억에 팔 건데 플래닝 다 짜줘. 미리 드러나요. 그리고 시장에 그 다음에 내놓고 190억이 됐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짝 조정만 하면 되니까. 근데 미리 다 봐놨잖아요. 그럼 변수도 자기가 알고 있고 어떤 거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역시 부자분들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뉴스에서 뭐 부동산 뉴스는 사실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무슨 세무조사 뉴스가 저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진짜 많이 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아니 한 6개월 동안 그런 거의 안 보이다가 최근에 갑자기 막 엄청 보이던데. 요즘 많이 보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3.19 부동산 대책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조사 강도가 한 2배 가까이 높아졌어요. 3.19 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죠? 3.19 때 이제 토어제를 다시 다 묶었었죠. 네. 강남 3구랑 용산 네. 묶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이제 풍선 효과나면 조정 대상 지역 더 묶어버릴 거야. 이런 것들 하고. 그거랑 연계돼 있구나. 네, 그리고 항상 하단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자금 출처 조사나 잘못한 불법 대출들 잡겠다. 네. 근데 원래 그런 거 나오고 나서 한 2-3달 있다가 보도자료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잡았습니다. 네, 네. 근데 한 2주 있다가 바로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 우리 통보하겠다. 네. 그 다음에 그 달 말, 4월 말일자에 서울시에서 나오고 5월 말에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2달 동안 한 번 나와야 될 게 한 3번 나온 거죠, 보도자료가. 조금 긴장하라 이거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요. 주택을 사본 적이 없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잘못하고 뭐 이거 뭐 있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시잖아요. 이게 오히려 다주택자분들 이런 거 되게 이제 돌다리도 네, 들고 네, 결국 네. 가는데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사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정말 이지한 정말 이지한 게 대부분 신혼부부예요. 부모님이 그냥 돈을 막 줬다 이런 거예요? 돈 막 주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니까 이제 이 정도 받아서 사야지 하다가 이제 자금 출처 조사로 이제 초대장을 받죠. 네.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왜냐면 국가에서 어떤 문서를 받으면 사실 무섭잖아요. 장난 아니죠. 이제 저야 직업이니까 매일 보는 네. 문서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그 받은 분 있으면 빨리 이 전문가에게 빨리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많아요. 정부가 그걸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매번. 맞습니다. 아무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게 너무 뜨거워지니까 더 뜨거워질 수 있으니 맞습니다. 일단은 조심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나오면 무조건 이제 국정 브리핑하고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이런 이제 경제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쭉쭉쭉 기사 나오고. 저는 요즘에 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 그런 영상 많더라고요. 뭐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도 있고 뭐를 알고 뭐를 몰라도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썸네일 자극적으로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이제 배부른 소리지만 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적당히 해도 된다는 것도 있지만 썸네일로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이제 너무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게 있었어요. 뭐 속보 5월부터 현금 인출할 때 이런 것 안 하면 뭐 세금 폭탄. 근데 이게 6월이 되니까 속보 6월부터 현금 인출. 근데 그 자세한 사항이 그겁니다. 그 6월 15일부터 세무 공무원 분들이 이제 부가나 징수를 좀 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상 말씀드리면 내부 제가 직원분들 알잖아요. 이제 알게 모르게 몇 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 부서가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영상이 나오면 이제 항상 댓글이 그런 거잖아요. 세무 공무원분들 뭐 돈독이 올랐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사실 좀 아니다 싶죠. 왜냐하면 그분들 사실 야근 수당도 안 찍고 야근하고 있거든요. 야근 이미 풀로 차가지고 수당도 못 받는데 자기 돈 내가면서 막 야근하고 그러거든요. 과로사도 진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맡은 바 일을 한 것 뿐인데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 돈 받으려고 막 이럴 거잖아요. 뭐 사실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가 가져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분들은 오히려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영상 조회수로 막 100만씩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FM대로 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초대해가지고 여쭤봤을 때도 사실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잔챙이면 그냥 안 건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볼륨이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잡아내려고 맘만 먹으면 하다못해 제가 계좌 몇 년치 거만 봐도 이러셨죠 하면 깜짝 놀라요. 이게 왜 그러세요 막 이러거든요. 다 보이는데 뭐. 사실 FM대로 하면 진짜 문제될 게 없다. 근데 반대로 이제 돈이 진짜 많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언젠가는 뭐 자녀분들에게 돈 이제 물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속 증여는 진짜 최근에 뭐 아파트가 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부동산으로 하세요. 네. 이런 내용들이 또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요즘은 사실 똘똘한 한 채 그 캐릭터잖아요. 인기죠. 네, 인기죠. 왜냐면 계속 이제 보유세도 3주택 넘어가 사실 보유세도 좀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취득하는 건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엄두도 안 나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약간 다주택자이신 포지셔닝이면 자기 거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녀가 그 똑같은 부동산 살려면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좀 싸게 팔거나 저가 양수도나 부담부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한 6억에 자식한테 팔지. 근데 이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가끔 네. 이게 이제 이게 잘못된 신고 케이스들 이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탈세를 했다는데 네. 네. 요거는 합법적으로 신고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합법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룰을 막 망가뜨리고 마음대로 이제 신고를 하시니까 네. 말도 안 되게 그냥 당연히 잡히는 거죠. 근데 그러게 이제 자녀한테 좀 싸게 주면 자녀가 뭐 신혼부부다라고 한다면 자기 삶을 스타트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진짜 10억짜리가 막 최근에 거래가 됐었다. 근데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밴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10억이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감정평가에서 사실 최근에 팔린 게 10억인 거지 내 주택은 10억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층이 다르고. 그게 로얄층, 로얄동일 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럼 감정평가는 9억이 나오고 네. 거기서 자금을 더 낮춰가지고 한 3억 낮춰서 아니면 4억 낮춰가지고 5억의 자녀한테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것에 합당한 세금만 내면 돼요. 네. 근데 자녀는 부담이 몇 억이 줄어드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신혼부부인 분들에게는 이 3, 4억이 몇 년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놓고 힘든데. 네,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라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삶을 시작해야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야, 근데 그거를 지금 들은 분들은 지금 내 이야기인데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 특히 다주택자분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갈 때 그냥 사실 바로 전문가한테 연락하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제일 빠르기는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맞아요. 대표님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이게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아주 이제 마이크로적인 접근이긴 하죠. 물론 대표님보다 제가 업력이 좀 적어서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2017년 파리 대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정권에서 한번 이제 세금에 대한 중과세나 뭐 이런 흐름을 아셨던 분들은 진짜 빨리 움직여요. 네, 제가 이번 주 뭐 토요일 날도 강의도 하는데 포맷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딱 바뀌면 그 스탠스가 어떻게 될 거냐 예측을 하는 강의를 쭉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때 이제 사람들이 머뭇머뭇해요. 그러니까 뭐 주택가격 올라갔자 얼마나 오르겠어? 별거 있겠어? 뭐 이러는데 그 시점에 노무현 정권 경험하셨던 분들은 진짜 득달같이 왔어요. 득달같이 와서 뭐를 했냐면 죄다 증여를 했어요. 네, 근데 장난 아니었는데. 네,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증여를 하세요? 가격 올라갈 거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는 그때 이제 완전 풋내기했으니까. 아니, 세금을 1억이나 때리는데 이제 세무사 관점에서 진짜 생각 하나도 없이 말한 거예요. 아니, 세금을 1억이 때리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 그러니까, 아유,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지나고 보니 막 가격이 막. 아직도 기억나요. 아크로가 들어간 아파트였습니다. 네.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드리고. 그 18년도쯤에 그거를 자녀 세 분에게 한 25억 정도 했을 때요. 한 채씩을 주셨어요. 한 3, 4년 지나니까 85억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경험이 저는 이제 거의 10년간 쌓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이미지인지를 진짜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뀐 초반에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저는 지금 내각 구성원분들 이름 한 분씩 다 쳐가면서 예전에 세금 관련돼서 코멘트를 어떻게 하셨나 솔직히 저는 그거 지금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 이제 내각 구성원 지금 1차 됐고 뭐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스탠스이시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갖고 있던 스탠스를 알아야 그렇죠. 약간이라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재밌네요. 저도 예전에 뭐 좀 취미생활이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다 보니까 막 뗐는데 쪼르륵 뭐 몇 호 그 옆집 쭉 뗐는데 다 같은 주소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용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였는데 호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세 명이 가족이야. 확실한 건 남편, 배우자, 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역추적해보면 맞습니다. 그분도 맞습니다. 비싼 걸 갖고 있던 거를 나눠줄 맞습니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압구정 현대 6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들 내, 네, 딸 네, 내, 네. 본인. 네.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예전부터.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 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절세 계획을 세워서 분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걸 그분은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등기부등본 떼고 한참 이전에 좀. 근데 이제 그 자녀분들이 절 찾아왔는데 고민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속 이슈. 네.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매입을 안 하고 기존에 뭐 한 2개, 3개 갖고 있던 분들은 뭐 특히 2개 정도 갖고 있던 분들은 하나를 조금 뭐 증여해주고 하나를 조금 정리하면서 뭐 갈아타게 한다거나 막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취득세가 뭐 상속이든 증여든 어쨌든 취득세가 한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취득세랑은 좀 다른가요? 네, 달라요. 이건 어떻게 달라요? 우선은 증여세부터 말씀드리면 매매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부터 중과세고 네. 그 다음에 비조정대상 3주택부터 중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간단히 또 말씀드려보면 1%에서 3%인데 조정대상 지역 두 번째부터 이제 8.4와 9%. 왜냐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3주택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12.4%. 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4%. 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마냥 늘릴 수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똘똘한 채로 계속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취득세 중과세를 만드신 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이 기조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세게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높아봤자 뭐 한 2% 이렇게 했다가 다시 1% 갔다 했는데 그렇죠. 10 몇 프로 되니까. 예,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2주택까지는 이제 일반 취득세, 그 다음에 네. 3주택부터는 8%대 아까 8.49, 그 다음에 4주택까지는 12.4, 13.4인데 이게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증여도 주는 사람 기준을 따져요. 네. 그러니까 증여자, 주는 사람이 증여자.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딸한테 준자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주택이 뭐 여러 다섯 채인데 개였다. 5개였다. 5개였다. 근데 예산은 없었다. 네, 없었다. 근데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주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 그러면은 주택은 이제 그 국민주택 규모로만 해가지고 3.8% 아니면 4%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자녀한테 준다. 보통 그렇게 주겠지. 네, 그러면 취득세가 이제 확 올라가요. 이제 3배 정도 올라가요. 12.4%와 13.4%. 와. 그러니까 너무 세요. 그래서 증여도 상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또 억울한 게 증여자가 주택 많다고 수중자인 자녀가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왜냐면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내잖아요. 네. 그러면 간단해요. 10억짜리 취득세 3,800 낼 거를 갑자기 1억 2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2,400만 원을. 1억 2,400만 원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 모은 친구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전화 와서 이제 막 상담 요청이 오세요. 막 이번에 10억짜리를 자녀한테 줄 건데 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저희 이제 밑에 세무사님들이 받아주는데 현금성 자산 자녀가 얼마 있냐, 그러니까 모아둔 돈 얼마 있냐. 대학생이에요. 사장님 한 1억 모으고 나서 전화 주세요. 취득세도 못 낸다고. 그렇네요. 예. 두 번째로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취업했어요. 뭐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있다 그러는데 선생님 취득세만 1억 2천이에요. 그 자녀가 내야 돼요. 그 돈 없으시잖아요. 그럼 못 해요. 그러니까 상담료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하지 마셔라. 그런 전화도 넘어와서 이제 전화 받는 직원 따로 뽑았어요. 그것까지 상담해주면 막 꼬리꼬리 물고 계속 가요. 그렇죠. 저희 못해드려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증여세는 그렇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중과세가 있다라는 점을 꼭 염려를 해야 돼요. 상속세도 개인적으로 상속에 대해서는 취득세 안 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그 현실은 현실은 이제 내죠, 사실. 세요. 일반적인 주택은 한 네. 3% 낸다 보시면 돼요. 2.96이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3.16%예요. 네. 근데 하나 있어요.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으면 0.96%예요.
근데 이게 3배 차이예요. 예, 그렇네요. 왜냐하면 상속취득세도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준시가, 이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과세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3천만 원과 1천만 원은 천지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 근데 우리 상속인이 3명인데 아니 이거 다 같이 골고루 가져가야지. 네. 한 명 무주택자라고 걔 다 줘버리면 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택을 자녀가 3명 있어요. 근데 자녀 2분은 유주택자고 자녀 1분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전체를 무주택자로 봐줘요. 아, 자녀들이. 네, 그래서 무주택자 취득세를 낼 수 있어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3분의 1씩 해버리면 사실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3, 33하고 얘가 34를 하면 돼요. 네. 비율을. 그럼 1%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 취득세가 1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이제 무주택자라고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감면제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